예, 반갑습니다. 제 3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지난 태풍 하이선 이후에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정상으로 자리를 잡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는 우리 울산에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확진자가 나왔죠. 그래서 마침 최근 2, 3일 정도 전부터는 거의 나오고 있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 울산 시민 전체가 합심적으로 노력하는 대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는 지금 지난 여름엔 정말 많이 무더웠죠. 그런데 이제 날씨가 9월이 접어들고 최근에 또 며칠 비가 온 이후에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 언젠가는 빨리 이것이 종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모든 분들이 염원하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노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날씨가 선선하다 보면은 지난 올 거의 한 9개월 동안 거의 우리가 코로나와 전제 상태였고 특히 지난 6, 7, 8월 달은 너무나 많이 무더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현업에 직접 근무를 하시면서 또 학업을 이수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업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아마 학업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라고 합니다.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하니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해주시고 또 그 이면에 여러분들 함께 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원래 1학기 때 비대면 수업으로 성과를 못 올렸다면 이번 2학기 때는 비대면이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나름대로 어떤 분배를 해서 이번에는 학습에 좀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업할 때 주요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책, 정부 정책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정부는 재난 안전 사고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과연 어떤 정책으로 접근을 했는가? 라는 데 대해서 2주차에 여러분들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2주차 수업 내용을 보면 안전은 국민의 권리이면서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안전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해서 특히 산업안전을 비롯해서 우리 생활 속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안전보건 정책 수립에 역점을 둬야 할 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 정부 정책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보건 개념을 본다면 안전보건 정책이죠.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지금 2년 전에 우리 비상먼지, 중국으로부터 비상먼지가 사회 전환으로 지정이 됐죠. 그 지정이 될 때 대부분 일반 국민들은 그랬습니다. 자,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전 국민의 건강, 기관지 건강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방진 마스크를 정부적인 차원의 무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묻는다라고 나름대로 어떤 시민 여론사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세먼지라는 말은 지금 현재 원래는 일체 간간히 한 번씩 일기예보상에 나왔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세먼지보다 더 중차대한 코로나19가 지구촌 전체를
복병이 앓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마스크, 이 마스크가 결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마스크는 그냥 천으로 만든 위생 마스크입니다. 이걸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6월, 7월 달에는 거의 출근하는 근로자, 출근하는 직장인 또는 가정에서 가사를 하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줄을 서서 10분부터 기다리고 해서 이걸 구매. 그 구매도 자기가 돈이 많다고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제한적으로 해줬죠.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이제는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이것이 바로 정책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산업대학원에 재직을 하시면서 각 기업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각 조직이 다 있습니다.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또는 개인적인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다면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과연 나는 어떤 안전보건에 대해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시민사회에서는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시책, 주로 보면 기업체는 정책이라 하지 않고 시책이라 하죠. 그리고 업무 지침 쓰라고 합니다. 정부는 정부 정책,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정책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그런 어떤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걸까? 이런 맥락에서 지난 우리 사항에서 지금 안전보건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정부 정책과 시 정책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각 기업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내용의 시책,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이런 맥락에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즉 각종 사회 및 재난 사고 대단히 광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죠. 또 사고의 빈도보다 강도가 심각하다는 위험을 사전에 대응하고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와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정책이 요구되는 것이 현 사회, 비단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지구촌이 바라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수업을 준비를 하는 내용은 최근에 우리 지구촌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우리 안전보건 차원을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코로나19로 지구촌이 폭병이 지금 실현하고 있죠. 두 번째는 지난달 8월 4일 날 중동 레바논의 베이루트항 폭발 사고로 인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울산은 어떤가? 1962년 1차 경제개발계획에 이어 조성되어 가동 중인 울산 석유화단지가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언론과 함께 정리하여 지난주에 목요일 날 아마 방송이 된 자료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기업에서는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왜 기업이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려면 기업은 울산 국가산업단지, 석유화단지는 기업 중심에 구성되어 있는 관리 체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정부 정책과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 위주로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우리 인간이나 지구상의 모든 우리 물체, 유상 또는 무상의 물질들은 영원한 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도
지금 100세 세대라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80, 90 되면은 살아는 있지만 정상 사회생활하기는 어려운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최고 장수 나라는 유럽 쪽이에요. 특히 일본 쪽도 보더라도 물론 수명이 100세, 110세라고 세계 이렇게 언론도 나오고 있지만 과연 그분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실을 봤을 때 우리 석유화단지 울산 62년도에 조성이 돼서 지금 거의 50년, 60년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평균 5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 시설들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녹이 슬고 또 마모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결함이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하고 이것이 현실이 됩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 현장에는 특히 녹설고 복잡한 설비, 석유화단지 산업을 보면 물론 석유화장치 산업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복잡한 컴팩터로 연결되어 있겠지만 너무 제한된 에리아 내에 너무 고복잡하게 설비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 안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2차적인, 3차적인 사고가 날 수 있다. 이기고 그 다음에 설비 노후화로 인한 어떤 배관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안전 불감증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팽배해 있죠. 물론 생산 제2, 품질 제3, 안전 제1이라고 하지만 그건 아직까지 우리 현장에서는 안전 제1이라는 게 하나의 슬로건, 상징적인 의미로서 많이 활용되지 실제 안전의 제1이라는 어떤 의미는 생산과 품질에 대밀리가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안전불감증이 아직도 우리 시민사회, 우리들 주위에 많이 팽배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이루트의 폭발사 그리고 멀리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해 9월 28일 날 우리 영포항 선박에서 화재 폭발이 나면서 우리 영상에서 나올 겁니다. 그때 발생한 사안 그걸 보시면 시민들이 어느 정도 불안에 고조되어 있는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허술한 정부 정책 이런데도 불구하고 베이루트항 폭발 사고 특히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울산에서 일어나는 것 특히 지난해 9월 28일 영포항 폭발 사고 과연 지금 정부 정책과 울산시 지방정부 정책 중앙정부 정책 달라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크게 달라진 것이 그거는 지난 그 당시에는 엄청난 비극이고 엄청난 어떤 시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아주 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세월이 지난 이후에는 그냥 지나가는 그때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렇게만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울산은 과연 안전을 위해서 울산시 지방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과연 울산 국가산업단지는 안전한가 라는 데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분야별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분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제가 보기에는 베이루트는 저리 가야 돼요.
전에 나하고 지금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탐사기획 골직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다가 태풍 피해까지 올해는 정말 재난의 연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다 우리는 또 하나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중동에 있는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정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질산 아모늄이라는 물질이 폭발한 건데요. 화학 물질은 이렇게 한 번 사고가 났다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대표적인 산업단지 울산에서도 최근 유해물질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설태주 기자가 취재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설 기자, 자,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 참 위험하고 참 무섭기도 한데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는 건가요? 네, 우리 법에서 정한 화학물질의 종류는 1170가지나 됩니다. 이 물질들의 상당수는 폭발이나 사람 몸에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게 취급되고 있는데요. 울산은 전국 화학단지 면적의 53%를 차지하고 거의 모든 종류의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된 지 50년이 넘으면서 수많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저희 돌직구팀은 베이루트 폭발 사고 이후 울산 석유화학단지 안전성에 대한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8월 4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항구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핵폭탄을 맞은 듯 버섯 모양의 구름이 피어오르며 엄청난 폭발음이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붉은 불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았고 항구에 있던 수십 미터 높이의 건물들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평범했던 시민들의 일상은 해졌습니다. 예배당은 무너지면서 신자들이 급하게 흩어졌고 집안에서 청소하던 여성은 아이를 껴안고 대피합니다. 가게와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파편에 맞아 튕겨나가고 거의 모든 건물이 엉망이 됐습니다. 폭발의 힘이 얼마나 컸던지 도로 위의 차들이 아무렇게나 날아가 뒤집어졌고 도시 전체가 돌덩이와 유리 파편으로 뒤덮이면서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220명이 숨지고 6천여 명이 다쳤으며 재산 피해액이 17조 원 이상, 이재민은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중동의 아름다운 도시 베이루트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고 레바논 내각이 총사퇴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폭발 사고는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이웃나라 중국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중국 텐진항 컨테이너가 종잇장처럼 찢어지고 수십 미터를 날아가 도로 한가운데 마구 낙인굽니다. 수출 선적을 기다리던 차량 6,000대가 불에 타고 드넓은 항구는 전쟁터인 듯 화염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蘑菇云就跟原子弹爆炸一样，地图一摇，直接往遥遥跑那种。 이 사고로 170여 명이 숨지고 800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당시 한 시민이 찍은 영상을 보면 온몸에 화상을 입어 벌거벗은 수백 명이 구급차를 타기 위해 울부짖는 모습이 마치 지옥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我们看到复活了，看到复活了，我们刚刚那么大，公安局都没有看。 이런 폭발 사고는 규모만 다를 뿐 우리나라에서도 끊이지 않습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다리 위로 솟아오릅니다. 부두에서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엄청난 불길이 치솟자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겁을 먹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불기운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근로자들이 바닥에 엎드려 기어서 피하고 충격에 놀란 사람들이 넘어지는 줄도 모르고 다시 일어나 달아납니다. 울산항에 정박되어 있던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일어난 폭발 화재입니다. 엄청난 양의 검은색 연기와 가스가 울산의 전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온산공단에 있는 대송정멸화학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민들이 잠든 밤사이 이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유해 화학물질이 불에 타면서 엄청난 화염으로 주변에 있던 건물과 차량이 녹아내렸고 시커먼 연기는 공단 주변 사방으로 번졌습니다. 보니까 뭐 연기가 자국하고 소방차도 한 10몇 대가 있었고요. 그냥 뭐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뭐 이렇게 매캐한 냄새들이 많이 났어요. 이 사고 일주일 전에는 인근에 있던 LG화학 온산공장에서 엄청난 양의 노란색 유해 물질이 연기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유출된 연기는 CCTA라고 하는 유독성 물질이 탄 것인데 이 물질은 2019년에 유독물질로 새로 지정돼 엄격히 관리돼야 하지만 시행 규정이 2년 유예돼 창고에 그냥 쌓아두다가 계속된 폭염에 자연적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설 요건을 전부 다 충족시킨 후에 저희한테 이제 허가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현장 확인하고 허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게 전혀 현재는 이제 2019년 4월 19일 날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예기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일어나는 화재 사고가 해마다 30여 건으로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재 원인은 기계적인 요인이 가장 많고 작업자의 부주의, 전기 누전 등의 순입니다. 기업을 봤을 때는 이윤이 따르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 교체 한번 같은 비용이 그만 지출되잖아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교체를 그때 안 하고 한 텀을 넘기는 과정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특히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사고 5건이 연달아 일어났는데 행정당국이 코로나 사태로 기업체 현장 점검을 자제하면서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면서 그런 관리 감독이 또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 기업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전달되는 메시지가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거의 현장 출입을 못했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온산공단 인근의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주민들은 큰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평소에도 악취나 공해가 심하다고 하는데요. 가끔씩 뭐 털이 보이는다 냄새가 한 번씩 있고 혹시 원유 냄새 모르는 거 온산을 곳곳에는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습니다. LG화학이 사고 이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비난하는 내용들인데요. 주민들은 사고가 계속 나면서 살기가 힘들고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냥 다 똑같겠지 사람들이 안 좋겠어요. 화학공장 이번에 폭발사고 났을 때 좀 불안했어요. 주민들은 유해 화학물질 공장들이 지역사회에 기여금을 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내가 이제 저희 시민들이 이제 거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가 안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을 위해 가지고 주민을 위해가 지역 앞장서야 주민인데 왜 앞장서야 돼? 왜 아이고 그거 뻔한 거 아니죠 이 소리가. 뭐 공단 인근 주민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이런 사고 얘기를 들으면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긴 한데 석유화학공단에서 일어난 사고는 사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아니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뭐 이런 사고나 위험에 대해서 좀 무덤덤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석유에서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네, 우리 석유화학 단지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베이루트 폭발 사고에 비하면 지금까지는 규모도 작고 비교적 잘 관리되어 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석유화학 단지의 위험 요소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항상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석유화학 산업단지 안으로 들어가 위험 요소들을 직접 점검해 봤습니다. 1960년대부터 조성된 울산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로 우리나라 전체 화학 생산액의 약 35%를 차지하고 250개의 기업에서 일하는 2만 5천 명의 근로자가 연간 80조 원을 생산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환경오염과 사고위험이라는 어두운 이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인 울산대학교 김석택 교수와 함께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석유화공단에 입주한 공장 울타리 바깥을 따라 수많은 배관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각 공장과 공장 사이에 원료로 필요한 전기와 가스, 기름, 각종 화학물질과 스팀, 물 등을 차에 실어 이동시키지 않고 이 배관을 통해 곧바로 펌프로 밀어보내는 것입니다. A 회사에서 B 회사로 보낼 때 이제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탱크도로를 실을 나르지 않고 배관으로 해가 바로 이제 직접 보내는 거예요. 각종 위험물, 기름이 지나가는 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거는 바가스 배관, 바가스 배관.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배관은 석유화공단에 깔린 전체 배관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배관이 지하에 있는데 울산국가산업단지의 지하 배관 길이는 모두 12,000km가 넘습니다. 경부선 철도 길이의 약 30배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은 도로 양쪽을 따라 지하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배관들이 묻어져 있습니다. 비단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지면에 여기는 지금 다 배관이 묻혀있다. 도로 밑에. 그래 도로 밑에. 배관 묻어놓고 그 위에 흙을 덮어가 지금 도로 포장하는 거예요. 배관이 노후돼 안에 있는 물질이 밖으로 나오거나 싱크홀, 즉 도로가 내려앉으면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깥에 노출된 배관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한눈에 보기에도 목이 슬어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울산 석유화공단 환경오염의 가장 큰 주범도 낡은 배관입니다. 배관을 제때 가려주지 않으면 틈새로 가스가 새어나와 공기를 오염시키고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관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관이 묻힌 자리 위에는 자동차가 끝도 없이 세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위험물질을 가득 실은 탱크로리 트럭들까지 있습니다. 불이 나면 배관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공공부지가 차를 되면 안 돼. 위험물을 이 야생에 놓으면 가지거든. 공장 안에 여유부지를 다 공장을 지어버리고 공장 안에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차 안에 갖고 나온 거야. 지하배관 다 있지. 그만 이제 터지면 이제 갇히면 문제 생기는 거야. 석유화학 공장은 원료와 제품을 보관하기 위해 각종 저장 탱크를 짓습니다. 폭발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탱크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서는 시설물들일수록 저장 탱크 사이의 거리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안전거리 기준에 모태가 된 미국에서는 저장 탱크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땅이 워낙 넓기 때문인데 이웃나라 일본은 소방법에 탱크 저장소 사이 거리를 최소 3m로 규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법을 거의 그대로 들여와 사용하는데 기업들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계속 건의하면서 소방 설비를 갖추면 거리를 반으로 줄이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안전 규정을 느슨하게 해줬다는 건데요. 안전하게 뛰어야 하지만 사고가 날 때는 그게 의미 없는 땅이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기업 규제를 하나 20m면 10m 줄여주는 거야. 또 석유화공단 설립 초기에 해외 기준에 따라 설립된 공장들은
대체로 높이가 낮고 시설물들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넓게 띄워져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공장들은 어떤 모습일까? 수많은 배관들이 지나가는 지지대가 건물처럼 높이 솟아있고 좁은 부지에 많은 시설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위험물 저장시설 사이에 거리 제한을 규정한 5개 탱커 저장소와 달리 배관은 이런 법적 규제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배관 1단, 2단, 3단, 4단을 가서 그 안에서 크레이가 만약에 화장이 났다, 불려났다. 그것만 놀라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거 전부 피해를 당합니다.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산업단지 곳곳에서 벌어지는 안전불감증도 적지 않은데 유해 화학물질 운반 차량은 이동 탱크 바깥에 위험물의 종류를 써놔야지만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로를 질주하는 트럭이 적지 않습니다. 공장 안에 서로 얽혀있는 수많은 배관들도 화재에 대비해 저장물의 종류를 표시하는 게 좋지만 외부인은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는 뭐 알아볼 수 있게끔 배관 표시를 해놔요. 그래야 나중에 그 왔을 때 조치가 되잖아. 이거 누가 이거 보고 이거 무슨 아이 담당자 이해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알 수 없다고. 그러면 석유화학단지는 평소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지난 2016년 석유화학공단 사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울산에도 석유화학방재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사고가 나면 특수 차량이 출동해 먼저 버스에 설치된 흡입구로 들어온 연기를 분석해 유해 정도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이 유출되는지 차량 위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를 찍어 실시간으로 알아냅니다. 물질에 흡수된 적외선 파장들을 스펙트럼으로 분석하는 장비고 위에 있는 그 적외선 카메라에다가 움직이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1000가지가 넘는데 이 차량에서는 97종만 식별이 가능합니다. 측정할 수 없는 물질이 더 많은 겁니다. 외화물질이라든지 97종을 판지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7종이 분석합니다. 방재센터는 석유화공단에 대한 사고 대처와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산업단지공단, 노동부, 가스안전공사, 지자체, 소방본부 등에서 5팀으로 나누어 50여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속한 법에 따라